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4월 22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 5일 동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바로 넉 달이 지난 그 시간에 교황이 오셔서 한국 전국 곳곳을 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 약자들한테 손을 내밀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유민 아빠한테도 손을 내밀었고, 충북의 꽃동네에서도 손을 내밀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모두 다 만났습니다.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4년이 지나도 하지 않는 일들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번 5일 동안 와서 해냈었습니다. 지금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한국인 차기 교황 후보가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인데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고 작년 12월에 이코노미스트 영국 매체죠. 거기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명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콘클라베 교황 선출식이 열리면 선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얻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였습니다. 정의의 자리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 씨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와 종교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앞장서서 용기 있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면서 혼돈스러운 요즘이죠. 꼭 필요한 메시지이고, 우리나라 출신 교황이 탄생해서 꼭 전 세계 정의를 알리면서 동시에 영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뉴스를 끝장내주실 세 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처럼 또 나와주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전히 자신의 대권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확답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한덕수 추대위원회, 추대협의회 요게 이제 결성됐다라는 뉴스가 언론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요. 추대국민운동본부, 이름이 그렇습니다. 본부인데 왜 본 아니고 한 추 위에요? 한 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추대위, 이쪽에서는 추대위라고 쓰니까 자기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은 추대위로 뽑혀 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까 또 추대 국민 운동 본부라고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추대 기자회견 간담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고, 그리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였었는데, 내부적으로 한덕수 측이 반기문 시즌2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부 관계자의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출마에 대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한덕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실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보도. 반기문 시즌2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대선에 나갔다고 치고 옛날 반기문처럼 반기문 시즌2라는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 중이다. 예전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한다고 그렇습니다. 창피당하고 20일 만에 그냥 드랍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언론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잘 막아야 된다. 그럼 윤석열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탄핵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보도가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걸로 본다고 하면 확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측은 이미 출마의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6시 30분으로 제가 일단은 공지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발표가 6시 30분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4명이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게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강 1약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한덕수 추대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기자회견도 열고 간담회를 하긴 했으나,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초기 보도처럼 뭐 고건 전 총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은 아예 실제 이름을 담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 고건 전 총리는 본인의 명의로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정치에 뜻이 없다. 이미 나는 이미 퇴진한 사람이니까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미 부정하는 기사가 나왔다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학규 선생도 이름이 거명됐었는데 나왔나요? 거기에 대한 명단에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아요? 손학규, 고건 이런 분들은 추대위에 합류할 거란 얘기만 있었던 보도일 뿐이지 네. 일단 고건은 자기 이름으로 부인을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단에는 이분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대위가 있긴 있는 건가요? 추대위라고 일단 기자회견을 열었으니까 뭐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현역 의원 5, 60명이 지금 아무튼 대기 중에 있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오늘. 추대위 안에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고건도 없고 예. 손학규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들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접촉한 의원들이 5, 60명이 되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기자들한테는 릴리즈를 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두 분 의견 좀 주시죠. 저는 뭐 긴가민가 한데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손학규 대표는 지난주인가요? 조선일보에다가 기고 칼럼을 하나 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덕수 그 총리 뭐 출마를 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내각제 개헌을 걸고 이제 과도기 역할을 맡는 걸 이렇게 제안하는 형태로 그 글을 내 가지고 뭐 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등장한다고 해도 뭐 고건 전 총리는 아예 부인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제 보도 나온 건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뜬금없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등장한다고 해도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분들이 계셨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은 이분이 어떻게 했더라라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에 스쳤는데요. 사실 추대인의 커다란 실체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결국 독자 출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1일난 후보와 함께 통합을 해서 국민의힘 쪽과 함께 할 것이다. 뭐 대선을 치른다는 게 그냥 자기 혼자 좋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자금이라도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내지는 주변에 거론되는 분들이 누가 그게 있겠어요.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게 추대위 스스로 밝혀진 것처럼 5, 60명의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인 거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띄워보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 한 사람이 이제 1위로 올라서면 흥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도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대위는 실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사실. 한 총리 본인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없습니다. 추대위에는 뭐 내가 알고 있다는 정도도 없어요.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이쪽 있다. 주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하는 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빨리 입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올해 1, 2, 3월 성장률이 0.2%를 밑돈 걸로 보인다. 맞아요. 까딱하면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이번 1, 2, 3월 1분기뿐만이 아니고 연속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맨날 나라 걱정하는 양반인데 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 상황이잖아요.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반기문 시즌 2를 맡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든 게 반기문 시즌 2는 일단 될 수 있나? 거기서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 어마어마하게 그 타이틀이 국민들 사이에 강인이 됐었고 지지율도 20%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정말 꽃가마처럼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런 정도의 그런 호응을 받고 있나요? 그때 한 지지율 30% 그 정도까지도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30%까지 육박할 정도로까지 가서 20%를 넘어섰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생존 인물 중에 위인전이 나온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쵸. 반기문하고 네. 안철수 2명 있었어요. 교과서 실린다고 네. 뭐 그랬었어요. 초등학생들 Y책이라는 거에 네. 거기 등장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Y 시리즈 링컨도 네, 있고 네, 그런 네, 시리즈인데 거기에 반기문 그러니까 선생도 정작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잘 굴러가기만 운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잘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엉뚱하게도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분위기는 다 하는 것처럼 꾸려놓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국민의힘 그 경선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들러리서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또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명성교회인가요? 예, 명. 이런데 부활절에 명성교회 네.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1년에 그리고 외신 인터뷰에서 물어보면은 뭐 노코멘트. 노코멘트라고 그러고 뭐 아직이라고 그러고 계속 아주 전형적인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 대선 어쨌든 조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캠프를 꾸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주목한 건 사실 추대위가 캠프인가 아니면 뭐 무슨 반기문 시즌2를 맡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캠프인가 또 뭐 3호 대응팀도 있다는 얘기도 어디 캠프가 뭐가 있어야 이게 사실 출마가 되잖아요. 그 3호 대응팀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권한대행 측에서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장성철 소장의 CBS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인데요.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 잘- 나왔다. 네, 이제 요거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알고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권한대행 측에서 반기문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 중이냐 이제 이 단독 보도는 보면 이것도 주체가 좀 모호해요. 경향신문에 3명의 기자가 합동해서 쓴 건데 한 권한대행 측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한 권한대행에게는 어쨌든 이 윤석열과의 관계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 지금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국가를 어쨌든 대선 이전까지 대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뛴다라는 그 한계도 있고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이냐 탈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정치를 내세워서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정치권의 문제로 이 양극단의 갈등 중심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한덕수가 극복해내겠다. 그게 탈정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럼 한덕수는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한덕수 쪽에서는 나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만류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피할 전략을 이제 지금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사실은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제 그런 지금 워딩이 진짜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층이라고 이제 요 두 가지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과의 어떤 통화를 또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계엄과 관련돼서는 한덕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못 박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한 하나의 논리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단독 기사의 전부입니다. 저런 어떻게 봐야 기사를 돼요? 보면 옆에 이제 저 기자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기자분들이 몇 가지 조각조각을 모은 다음에 단독 시나리오를 소설을 쓰시는 경우가 아직도 가끔 특히 정치 기사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 제가 이게 기사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이면 경험도 이게, 많으시니까 이 기사를 근거로 얘기를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탈정치라는 게 맞는가? 그동안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오가면서 총리를 2번이나 했으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비교하기 싫지만 하다못해 윤석열 지금 윤석열 씨처럼 검찰총장 시절에 난 정권 눈치 안 보고 내가 수사할 거야 이런 모습 보여준 적 있나요?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였던 탈정치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정치를 했던 분처럼 제 기억에는 남아있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 뭐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기사 나온 게 있죠. 당시에 견날 그 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강희구 부속실장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다까지만 나온 건가요? 내용은 안 나왔어요. 내용 안 나오고. 본인의 해명은 뭐냐면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를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텔레그램을 보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는데 그 내용은 강희구 부속실장에 있는 텔레그램 내용은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는지 그때가 저녁 8시였는데 그날 당일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박영진 에디터 얘기하신 것 중에 탈정치 그 대목이 눈에 딱 걸리는데 탈정치 얘기에 대통령 나오면서 탈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가장 정치적인 자리고 정치로 해야 되는데 탈정치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왜 나옵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안철수 씨가 예전에 이제 정치하겠다고 그래서 윤여준 장관, 김종인 장관 뭐 이런 양반들 만났을 때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당신 그러면은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낭비고 국회 들어가서 싸움막질만 하고 낭비고 뭐 지자체장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을 안 하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 새정치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씨가 들고 나올 카드가 탈정치 카드라는 게 지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유력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걸고 과도기적으로 자기는 3년만 관리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그 공약 중에 개헌 관련 공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탈정치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3년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집권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뭐 파악하고 자리 잡는데 1년 걸리고 또 내려가는 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1년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한 1년 대통령 하겠다는 거를 그런 사람을 이거 왜 뽑아야 됩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탈정치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좋아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탈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또는 뭐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이 탈정치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건 이퀄 사기꾼이다. 아니 근데 저는 탈정치가 예전에는 그 제3지대를 뜻하는 뭐 그런 의미였잖아요.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하고 뭐 그러셨지만 근데 요즘은 무서워요. 탈정치라고 하면. 왜냐하면은 이게 윤석열 씨를 봤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는 전형적인 탈정치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내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싸우고 논쟁해서 막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딱 타협해가지고 결론을 내겠다가 돼야 이게 정치인데 탈정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맞거나 내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말 이제 잘 안 들어주면 계엄령 선포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아주 그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보수 후보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국민의힘 경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선 후보들은 아주 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반응이 어때요? 그렇죠. 이제 원래부터 경선을 치르기 전부터 사실은 후보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그 입장을 드러낸 후보들은 특히 좀 안철수라든지 뭐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한덕수 출마 반대를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유력하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도 사실은 다 반대입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후보는 특히 이제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선을 긋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를 했지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간 일이다.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홍준표는 자기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경선을 치르고 그립을 잡고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내 장사를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시너지라는 걸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 민주당 사람들이나 한덕수 출마 촉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경원 후보도 한덕수를 용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병은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아마 이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꼬아가지고 자당에서 출마를 시킨 것도 이것도 용병 정치였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실은 주로 캠프 인사들 위주로 캠프 대변인이나 경선 캠프 인사들 위주로는 다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긴 뭐 진짜 주목을 오히려 경선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경선이 주목을 못 받는 건 뭐 그 사람들의 경선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박익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용병 내지는 간판 내세우기로 어떻게 실패를 받는지를 처절하게 봤고, 또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움직이는 데는 배후에 윤석열 씨가 아직도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과 다 한번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식으로든지 흥행을 좀 이끌어 봐야, 그래야 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분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선 뛰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 들러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보기도 사실 좋지가 않죠.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한 명 그 엇갈리는 한 명을 딱 설명 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네네네.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는 여러 차례 밝혔어요. 여러 차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라면 한덕수라도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데 엇갈렸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반대고요. 김문수 후보 혼자 거의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봐야죠. 후보는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고 한덕수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하면서 뭔가 뭐 막 그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 예. 구상을 뭐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뭐 그것도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사실 이게 되는 그렇죠. 그림인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탄핵 얘기했는데 탄핵 한덕수 대행 뭐 이런다고 탄핵까지 하진 않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한덕수 탄핵 카드는 이미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특히 이제 2+2 회담이라든지 실제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 카드를 살려놓고 실제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어떤 통상 알박기 그리고 방위비 알박기를 이미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감이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이 강성 인사들 위주로는 한덕수를 지금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본회의 일정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원내 일정이 꾸려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언적 의미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한다면 지금 5월 3일까지는 대행을 그만둬야 되죠,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은 공모 자체를 그만둬요. 예. 공무원 완전히 이제 총리를 아예 사직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한 열흘 정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탄핵을 얼마 한다고 남았죠. 해도 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고 그래서 탄핵을 하면 또 출마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뭐 한 일주일 뒤면 출마할 것 같은데 굳이 탄핵을.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탄핵되기를 바랬던 거는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탄핵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를 좀 낌새를 채고 도와줄 일 없다라고 해서 좀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한 통상 알박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저도 그리고 거기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가뜩이나 미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예 문 활짝 열고 오시면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권한대행도 대통령이랑 다를 거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사실상 망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거듭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봅니다. 저 통상 얘기 조금 있다가 따로 또 우리 주제가 있으니까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덕수 출마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주일 안에 지금 출마한다. 이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 보수 단일 후보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단위로 보면 뭐 그 국민의힘과요? 국민의힘하고 합쳐서, 아니면 이제 3자 구도 되는 4자 뭐 그러니까 4자 5자 구도 되는 제 거지만. 기억에는 한덕수 출마 얘기가 나올 때 동시에 그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단일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 사람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는 거를 기본 구도로 한다라는 얘기가 한덕수 출마론 처음에 나올 때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걸 구상하고 한덕수 출마론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 대행이 출마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은 거의 예정된 수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박영식 에디터가 리포팅 하신 걸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뭐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한동훈, 홍준표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따라갈 왠지 수밖에 없을 나머지 겁니다.
따라간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에 따라간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홍준표나 나경원 이런 양반이 후보가 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들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게 단순 산수를 하면 4명 합쳐서 20 몇 %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합치면 20 몇 %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딴 데로 또 맞아요. 빠지는 다 것들이 빠지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걸로는 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거는 흥행이 어떻게 뭐 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됐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다. 그럼 한덕수로 단일화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자기로 단일화하라는 거겠지.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겠죠.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출마를 본인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개인으로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선거 비용 보전해야 될 부분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300 뭐 얼마 300억 훨씬 넘었었고 국민의힘도 4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당도 없는데. 고건 총리하고 반기문 총장이 그만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양반이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는 게 좀 걱정돼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 보이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보여요. 저는 저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전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는 좀 부차적인 거고요. 사실 대선 출마 선언만 해놓고 돈을 안 쓰고 오프라인 활동을 최대한 줄이면 되고 조직을 최소화해서 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온라인 형태로만 그냥 운용한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니까 출마를 한다. 어쨌든 출마를 하는 개념 뭐 1억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1억 정도 든다고 하면 그 돈이 그리 많은 비용은 아닐 거라고 후보 등록하는데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단일화를 받아주면 더 땡큐인 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의 가담자, 입건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신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우려와 조급함이 들면 일단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쥐고 당권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담보받는다. 단일화를 해주면서 그 단일화를 조건으로 해주면서 나를 양보하면서. 어떤 방패막 국민의힘이라는 큰 방어막이 나를 좀 둘러싸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걸고 홍준표가 누가 됐든 나의 지지도를 흡수시킨다. 홍준표가 안 받으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김문수 같은 후보가 됐다 이러면 너무 좋죠. 왜냐면 원래 있던 A 플랜 안에 들어와 있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단일화를 하면서도 굳이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경쟁력 차원에서는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당무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친윤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내란 피의자로서 입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을 담보받는 차원의 대선 출마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거 뭐 잔인한 질문인데 오늘 국민의힘 경선 4명 중 4명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이 될까? 안철수 의원이 될까? 이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종 그림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조기 대선 6월 3일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뛸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이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우리?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죠. 아니죠. 뛸 후보. 그러니까 뛸 후보. 보수, 진보, 중도 뭐 다 합쳐서 뛸 후보가 누가 될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당연하고요. 이준석도 확실하고요. 끝까지 뛴다.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대상이 된다. 멤버를 누구로 꾸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실 국민의힘 쪽 경선 과정을 보면서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고요. 솔직히 예측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아니 뭐 하는 거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이 들 정도의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어서 뭐 박히냐 박히고. 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누가 나온들
그 기대가 생각이 안 된다. 드는데 그냥 찍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한덕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가능성이 낮지만 나온다. 네. 본선에까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 한덕수 되는 거. 이재명 이준석 한덕수 되는 건가요? 뭐 참 이상하네요. 여기서 얘기하고 보니까 이준석 한덕수 단일화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얻는 게 없어요. 아 물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면 이준석 지금 의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공개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죠. 음. 네,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마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빅텐트를 이제 띄우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뭐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한덕수로 가든 김문수로 가든 홍준표로 가든 이준석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달라지겠죠 문제가.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다. 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범보수가 어떻게 연합하든지 간에 이번 대선의 당락에 큰 변수는 될 수 없을 거라는 일단 확신이 저는 좀 네,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답변으로 가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잔재를 어쨌든 연장을 시켜준다라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거인 것 같아서 누구로 단일화하더라도 이건 이제 헌법 수호 세력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가 저는 있어서 그럼에도 재미 차원에서 해보자면 이재명 저는 보수가 4분 5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안 할 거고요. 이런 지저분한 판에서는 자기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준석, 한덕수, 홍준표, 한덕수, 홍준표 그리고 내일 모레 대선 출마 선언하는 지금 이제 기자회견장까지 예약돼 있거든요. 전광훈, 전광훈.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또 출마한다고 하는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허은하 허은하 전 대표도 출마 시사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특히 이제 보수가 다 쪼개지는 거죠. 네, 저는 그런 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강 다약 같은 일강다약으로 보입니다. 구조가 되네요. 그 정의당 권영국 대표하고 예, 정의당도 있네요. 전 민주노총 위원장 네네.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분도 진보 후보가 예, 나오겠죠. 그분도 출마를 하겠죠. 네. 그럼 뭐 진보당도 있고요. 진보당 김재현 대표. 황방열 기자님은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달리 누가 경선을 이길 것 같다 이 얘기 아까 저는- 방송 전에 해주셨는데 저는 느낌으로 느낌이나 이런 걸로 이전에도 한번 그 한동훈 대표를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댓글로도 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러지 지금은 누구를 얘기해도 딱히 네. 의미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재판에서 그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선명하게 그 12.3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의 그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도 좀 달라질 거다. 그런 게 강화돼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도 사실 오늘 컷오프 제가 이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통 공천 배제 선택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 득표했는지를 오늘 발표를 해주는 건가요? 1등 몇 퍼센트, 2등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했던 것 근데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 글로 돌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 근데 것 받은 같아요. 글이 어차피 또 화제가 된다라고 치면 그 안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탄핵 찬성 유일한 후보가 되고 나경원이 들어가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구도로 가면 저는 사실은 황방열 기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 명이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홍준표와 김문수, 나경원 중에 그 안에서 또 이합집산을 이룬다면 김문수와 나경원까지는 단일화가 가능한데 홍준표와 김문수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그러면 3파전이 돼요. 3파전으로 치러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득표 계산을 해보면 표가 갈리거든요. 탄핵 반대파는. 그러면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TV 토론을 되게 주시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맞아요. 한 홍준표에 대한 비토. 네. 이게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일부 약간 동정론 같은 게 국민의힘의
색채가 좀 옅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죠. 아까 방송 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경선 통과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4명을 추리는 네.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갖고 있는 중도적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 국힘에 당론하고 어긋나면서도 계속 투표를 탄핵 투표를 찬성 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 주목한 거와 연장선상에서 그런 면이 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6시 반에 발표가 나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그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요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최상목 미국행 결과는 과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2+2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고 24일에 저녁 9시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협의가 실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통상 전문가로 일단 분류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어떤 주문과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언론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협의나 협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히 이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는 이 일론 머스크를 누를 정도로의 파워가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2+2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또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은 본인이 직접 나서는 이제 그런 그림까지 보여줬는데 한국과 관련돼서도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카드 일종의 대선 출마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출마를 한덕수가 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그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게 협상의 시점이 한참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론 통일이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협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경제지, 그다음에 조선일보, 조중동까지 또 다 지금 협상하지 말라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치색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론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게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43일 후에 그렇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90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엄청 급합니다 지금. 자기 예상했던 게 막 깨졌지 않습니까? 네. 뜻밖에도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 중국 시진핑은 아주 완강하게 이게 저항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받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먼저 그 페이스에 말려서 무슨 원스톱 쇼핑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을 생각하면은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이 한덕수 대행이 뭔가 이제 오바를 하지 않을까를 오히려 걱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엄청 급한 게 일본 그 경제 재생상 아쿠아자와 러시아에 갔을 때 마가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협상한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장단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트럼프가 먼저 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놨는데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예요. 인도 빼놓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우방국들입니다, 다. 근데 특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그 미군 주둔 전 세계 2, 3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의존도가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만만한 국가들입니다. 그걸 먼저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는 급하고 네. 자기가 이제 협상에 대가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단에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거기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핑계가 너무 좋잖아요. 진짜 대통령이 그죠. 43일 후에 뜨는데 가짜 대통령. 그냥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내가 잘 듣고 전달해야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행태가 거의 매국에 가까운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물론 시일상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5월 3일 이전에 어떤 결론까지 짓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경고 차원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언론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총무실 직원들에게 그런 거를 주문을 한 거죠. 이게 마치 윤석열의 계엄 선보였을 때 군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잘못된 행태에 따르지 마라. 이거는 경고예요, 사실은. 정권 교체 되고 나서 혹시라도 지금 부안회동에서 잘못된 결정을 도와준 사람들은 책임 묻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오로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기의 대선 출마 카드로 쓰겠다고 하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매국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잘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묘하게 국론 통일이 됐어요. 국론 통일이 됐으니까 네.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세 번째 주제 이거 꼭 다뤄줘야 됩니다. 이거 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 이야기를 윤석열 씨가 들었다면서요. 아,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 내용 꼭 다뤄야 되는데, 이 성함이 이제 김형기님이십니다. 김형기 특전대대장인데, 어제 윤석열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대대장, 그리고 김형기 대대장, 조성현 중령이 윤석열 면전에서 아주 뭐랄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금 재판이 연말까지 28차례 이미 잡아놨다라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증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김영기 특전대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눈을 감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성현 그 중령관은 특별히 또 티키타카가 있었는데, 조성현에게는 군 생활을 25년이나 해봤으면 이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거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항변을 윤석열이 했는데, 조성현 중령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지시를 왜 하십니까? 나는 그런 너무나 맞는 만말을. 그래서 되게 맞아 떨어지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역으로 이제 소위 요즘 표현으로는 이른바 매긴다라고 하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말은 그냥 눈을 감고 듣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네. 조성현 중령과 관련돼서는 이 지시 자체가 부당한 지시였고 가능성이 없는 지시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대거리하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이제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경비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하고 특전사 대대장 김영기 중령.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성현 대령은 ROTC니까 학군 장교 출신이고, 네. 김영기 대대장은 어제 재판에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다는데, 원래 쫄병으로 갔다가 사병으로. 네. 그다음에 사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부사관으로 다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장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 이제 부사관 한 다음에 네. 간부보생인가 간부사관인가 이런 네. 거나 또는 3사관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장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육사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육사 나온 육사 장교들이, 육사 출신 장교들이 가장 프라이드가 세고 뭐 실력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이번 내란은 뭐 그 육사 선후배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이진우, 누구야 또 여인영, 네. 뭐 김용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노상원, 문상호 막 이런 사람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란을 해태하면서 중간중간에 해태하면서 부하들한테 지시도 안 하고 한 사람들은 보면은 다 쫄병이거나 계급이 낮거나 네. 비육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점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밑이 훨씬 더 튼튼하네요. 군 조직의 밑에 있는 이 하급 장교들이나 하사관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위쪽은 뭐 그냥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김용기 대대장 같은 움직였던 경우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내가 이제 실제로 지시 내려온 거 항명했으니까. 나는 항명죄로 해라. 그렇게 해야 내 부하들이 내가 항명했으니까 내가 항명하고 안 했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아무도 안 다친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근데 이 사람 말고 장군들 중에 그 많은 장군들 중에 나 처벌하라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씨가 나는 뭐 의원 끌어내라 그런 거 아닌데 당신들이 그냥 끌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창문 깬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부하들에게 밀었죠. 그래서 사실 이 재판 이제 워낙 엉망인 상황이 있고 워낙 특혜까지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검찰도 뭐 공소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듯 했다라는 식의 전언들이 있으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 보도만 봐야 되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성현, 김영기 이런 분들을 앞에서 검찰이 지금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윤석열이 당시에 계엄 때 했던 지시가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딱 못 받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하다못해 지기현 부장 판사마저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조성현 중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이미 정리가 된 건데 반복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할 정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상황은 이 구도대로라면 윤석열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시작한 재판이라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최소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불러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그 박성재 이런 사람도 좀 불러달라. 법무부 장관.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민주당의 줄타내기로 일한 것이었다는 그거부터 따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호언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의 틀 자체,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보고 있는 틀 자체가 크게 어긋나 있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발언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칼에 비유하면서 칼 썼다고 살인이냐 사람이 죽어야 살인이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전에 들으면서도 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있는 이거 그 맥락이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실제 법정에서 잤어요. 네. 진짜 숙면을 취해가지고요. 꾸벅꾸벅 졸아서 모 신문 보도를 보면 졸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휘청하면 실제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묘사한 보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중계로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보고 있었던 기자들이 메모한 거를 토대로 해서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서 깨서 6분 동안 바로 궤변을 늘어놓은 게 그 칼 발언이거든요. 계엄령이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맥락은 경고성 계엄인 거 이제 주장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알겠는데 이런 그 비유 있잖아요. 그냥 자다 깨가지고 헛소리한 것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좀 비문이 많고 이래서. 비문이네. 딱 읽어주신 게 아니 비문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열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어떤 이제 형법 교과서나 이런 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을 때리더라도 깡패가 길에서 사람 때리는 거랑 이제 운동선수가 링 안에서 이 시합을 하는 건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시고 한 건데 헛소리죠. 사실 헛소리. 그럼 사실 유치한 비유지만 거기다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한 반론을 하자면 야 칼도 다 같은 칼이 아니고 과도도 있고 메스도 의사가 수술한 메스도 있는데 네가 들고 나오는 거는 저 군용 대검 아니냐. 군용 군대잖아요. 군대를 그렇죠. 보냈잖아요. 네. 군용 대검을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거냐. 협박이고 그거는 강도질 하려는 거지. 이런 유치한 비유로 막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검사들이
칼의 비유라 조선 제일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그걸 보면서 기소를 칼 쓰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분은 계엄 선포도 기소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범인이 저기에 있는데 잡아야 되니까 기소를 한 건데 기소했다 뭐 무죄 나오면 무죄 나온 거지 뭐 기소한 게 죄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로서의 자각이 없는 거야. 권력을 휘두르면 상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요 내란 재판은 스케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지금 28회 정도 재판이 잡혀 있고요. 1심 결과가 빨라야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번 새로운 정권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가 그때까지도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아직 뭐 지금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훨씬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 한 10개월 가량 한 100번 정도 일주일에 2번에 3번 정도 했거든요. 지금 28회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박근혜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개월 걸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월수로 따지면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채워가기 때문에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지기현 이후 부장이 와서도 그때 끝날지도 지금 이 스케줄로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이라 아니면 영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28번의 계획 안에 안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아예 증인으로도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핵심 증인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그 장군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 때 내년 초는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 저는 한 3년 정도 그걸 보고 있어요. 3년이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차기 1심이요? 대통령 네. 1심이 3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완전 뭐 종결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최악의 경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범죄로 특검이 출범을 하고 나면 다시 구속을 하고 다른 범죄들이 먼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1심 선고 나는데 아마 8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8개월 아마 1심 그러니까 기소하고 선고한 때까지 8개월이고 재판이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반년이 안 걸려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은 혼자 재판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대한 일정을 다 잡아놨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망한 겁니다. 국민의힘 진짜 망한 건데요. 그러네. 앞으로 보수 정당은 다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영향력이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될 거고요. 참고로 따져보면은 이제 올해 8월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네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윤석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날 거고요. 그러네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정계 개편 모드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윤 어게인 신당이 아예 그냥 세상에 등장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때 과연 윤석열의 재판은 끝나 있을까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냥 이렇게 발목 잡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전체를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흔들어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윤석열을 아예 그냥 변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그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랑 지금이랑 복잡한 얘기 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형사소송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검찰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그게 네. 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네, 맞습니다. 주장해서 인권을 예, 인권 보장을 이렇게 보장하기 바꾸는 위해서 검찰의 전횡을 없애기 네. 위해서 한 건데 윤석열 씨도 누리겠죠, 다. 존중 받아야죠. 네, 누리겠죠. 누리고 다른 분들도 존중. 그러니까 재판 나와서 자는 거예요, 여유 있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도 오래 갈 거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양지열 변호사님 정리대로라면 재판의 틀은 지금 내란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는 가고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게 가고 있다. 항소기각 이런 거를 제일 우려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공소기각이요? 공소기각? 불가능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달러화가 스테이블 코인, 뭐 그 달러와 연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다시 뜬다고 그러는데 김혜연 리드가 정리해드리고요. 우리나라 망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슬로우 뉴스 시간이에요.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왜요? 오늘 방송 제목을 예. 한국은 망했다. 예. 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지금 올 좀 이따 하겠지만 네. 1000만 뷰가 넘는 지금 독일의 과학 채널의 영상인데 아, 독일 과학 채널. 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망했다인가요? 네. 제목이? 거기 제목이에요? 실제로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망했다, 끝났다 아. 그런 거죠. 네. 아, 그래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네, 있다 그렇죠. 이거죠. 태극기가 그건 뭐- 녹아내리는 네. 영상이었는데요. 뭐가 녹아내리는? 태극기가 녹아내리는 태극기가 아, 네, 지금 화면. 조회수가 1077만이네요. 아이고, 엄청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그 영상인데 네. 이 영상 제목은 Why Korea is Dying Out이고 왜 죽어가는가 하고 아, 첫 문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uth Korea is over.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은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다. 2060년이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한국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 진짜. 이게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네. 인구 감소 뭐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서 뭐 그런가 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네. 한국 뭐 어이구 케이팝도 좋고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도 좋고 좋은데 하다가 갑자기 출생률을 발견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케이팝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조앤 윌리엄스라고 네. 이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 한국 출산율 이야기 듣더니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아 맞아. 대한민국 망했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뭔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한국 인구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100년 안에 한국 인구가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33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그렇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기 보면 이제 2070년까지 거의 그냥 그 70년대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게 사실 중위 시나리오라서 지금 이제 크루트 그렇죠. 게작트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는 시나리오는 한 세대 지날 때마다 이제 3분의 2씩 줄어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지금은 한국 인구가 지금 피크잖아요. 네.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아주 좋죠. K-팝도 그렇고 뭐 한국 영화도 그렇고 가장 잘 나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서 다들 이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크루츠 게작트의 영상 중에 정말 놀라웠던 건 사실 새로운 이야기 아니지만 또 남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또 놀랍기도 하죠. 한국은 기록적인 속도로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놀라운 게 일 중독 그리고 극한 경쟁의 문화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 많이 하는 것도 유명한데 52시간으로 정도 지금 법정 제재인데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 시절에 이걸 69시간으로 늘리겠다. 100시간 일하고 좀 쉬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100시간 일하면 죽어요 대통령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또 부분 중 하나는 이게 열차와도 같다라는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팩폭인데 인구 문제가 열차처럼 다가오고 있다. 열차. 이미 열차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 인구 감소 이미 줄었죠. 그리고 벌써 초등학생이 굉장히 그 노인 인구의 한 뭐 절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춰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충격이 닥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지금 이미 늘어나는 가장 피크를 치고 있으니까 이 내려가는 시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출생아 수입니다. 1925년부터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급격히 초록색이 출생아 수고 출생아 수고 빨간색이 사망자 수인데요. 지금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게 몇 년 된 거죠.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한때 해마다 60만 명 가까이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2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파란색이 초등학생 수인 네네. 거죠. 녹색이 중학생이고 네. 노란색이 고등학생 네. 수인데 네.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초등학생이 한 학급에 20명 정도인데 평균 10년 뒤면 9명 그리고 2070년이 되면 한 반에 2.7명, 3명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미 예정된 상황이고 그러면 2.7명이 되진 않을 거고 지금 초등학교가 10개 중에 9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야기고.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네. 거기 선생님도 없어질 거고 모든 산업이 무너질 건데다가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다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크루츠 게작트나 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놀라는 거는 한국은 이런 상황인데 왜 걱정을 안 해? 다른 나라들 보면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전쟁이 아닌 나라에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학교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뭐 유럽 나라들도 다 지금 1%대라서 그 나라들도 지금 난리인데 한국은 아예 0.7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왜 걱정을 안 해? 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놀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츠 게작트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국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평균 대비 생활비가 높다. 임금 대비 생활비가 매우 높고 부동산 가격도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큰 문제를 일단 출생률로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 구조가 학교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사회 구조가 막 바뀌게 되는 거를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시대가 곧 올 건데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 진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됐냐? 왜 걱정을 안 하는 거냐? 한국이 이상한 나라를 지금 그 분석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런 분석도 사실은 놀라운 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팩폭을 훅 찍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건 뭐죠? 그게 이제 그 임금 대비 생활비가 높다. 그리고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이고 출산휴가를 쓰는 그 아버지가 적고 그리고 가족이 쓰는 비용이 적다. 정부가 복지에 들이는 비율 중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복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유리천장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거의 1위 수준이고요. 천장 그 여성의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히는 지수, 승진이나 아니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성 고용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운 그림인데요. 그 여성이 이제 30대가 되면 한국에서만 전 세계 어디에 보면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를 한번 보여주시면 30대, 40대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남성이고요. 남성은 고용률이 유지가 되는데 여성은 M자 커브네요. 이게. M자 커브인데 30대, 40대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갖느라고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구할 때는 비정규직이나 훨씬 열악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출산 전후 취업 확률이랑 그래프도 있는데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급격히 취업을 못하게 된다는 지금 거죠. 그래프가 이게 출산 이제 전에는 출산 취업 확률이 굉장히 5년, 4년이고 3년, 2년이고 출산 시점부터 이제 출산 다음인 거죠. 예, 그다음. 다음부터. 그러니까 취업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외국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만 아이를 낳으면 국가들은. 엄마가 직장을 잃어야 돼. 그리고 다시 직장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거나 훨씬 안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비정규직이나 한시적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게 한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 왜 이래? 이렇게 여성이 취업을 못하게 되면 누가 애를 갖겠느냐라고 다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냐 네. 출산이냐 둘 중에 네. 하나를 여성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러면은 출생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걸 사실 우리 모르진 않죠. 네. 않는데 이 지표로 보면 굉장히 그 서늘한 한국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열차처럼 이미 출발해 있고 만약 지금 당장 출산율 3배로 높여서 3배로 높이면 2.1 됩니다. 2.1 되면 이제 지금보다 더 줄진 않겠죠. 그런데 이미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급격히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10년은 이 인구 감소에 충격이 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비어 있는 그 구멍이 생길 텐데 지금 당장 3배로 올릴 방법도 없는 데다가 이미 열차는 출발했고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이 재앙이 닥칠 텐데 한국은 왜 이렇게 평온한가? 이게 하여간 부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해도 많이 늘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출생률이 높아져도 아이들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위에 있는 아이들만큼 지금 낳을 수는 가임기 없어요. 여성과 그 이 부부가 지금보다 3배를 더 낳으면 된다는 건데 그건 그냥 아주 그 가정적인 시나리오고요. 네.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3배를 더 나오면은 뭐 지금보다 출생률이 다시 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구를 그러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 데서 더 이제 그 줄어든 데서 약간 이제 더 감소 추세를 멈출 수는 있다라는 건데. 감소를 멈추게 할 수는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아이들이 더 아이를 덜 낳기 때문에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가정이라면 100년 뒤에는 한국 인구가 330만 명으로 20분의 1로 줄어들 거다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심각한 거죠. 왜 예. 다들 고령화는 되고 있다, 저출생이 합계 있다. 출산율 그런 이유도 비교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OECD 2021년 자료가 가장 최신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요, 3% 정도 되고 3명 정도 되고요, 10만 명당. 그러니까 그 멕시코 등이 1.8이고 부부당 그 출산율이죠. 보면 이게 한국은 이미 이때부터 0.8인데 0.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한 수준, 0.72에서 0.75로 반등한 수준인데 이때보다 지금 한국은 더 줄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2.1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이걸 사실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 이 나라들도 이미 심각하다고 난리인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일본 1.3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국이 2배, 한국 0.7이니까요. 한국 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OECD 평균은 1.6이니까 이런 나라들보다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선 전국인데 네. 아까 코르트 게작트는 어떤 대안을 하나 얘기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일하는 여성들이 좀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네.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셈인데 우리나라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안에 이미 해법이 있는 거죠. 이 열차는 다가오고 있고 결국 노동시간, 삶의 질, 복지 지출, 부동산 비용 등이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아직 경선 과정이지만 나와 있는 그 공약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사실 기존에 나왔던 그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약간 지금 집권당이었으니까 인구부를 만들겠다, 청년청을 만들겠다라는 등의 공약들을 중심으로 내놨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가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주거 지원, 아동수당 등의 핵심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 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정작 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공공보육 등 이제 크루츠 게작트가 이야기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 당신들 이게 문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육아수당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포인트 중 하나가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딜레마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성들이 취업을 이 육아 대신에 출산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일자리를 갖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사실은 그 어린이집이나 공공보육을 맡아주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다. 네. 나경원 후보는 넷째를 낳으면 집값을 탕감을 해주겠다, 그런 황당한 공약도. 집값을 탕감한다는 네, 건 뭐죠? 집 하여튼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없애주겠다라는 건데, 탕감해주겠다는 그러면 거겠죠? 그 듣고 드는 생각은 서울에 있는 사람과 지역에 있는 사람의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 10억짜리 집 산 사람과 1억짜리 집 산 사람은 넷째라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넷째를 낳는 집이 얼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약을 쭉 훑어봤는데 여전히 이분들에게 일단 그 크루츠 게작트는 우리말로 한눈에 본 세상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한눈에 이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왜 한국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 대선 국면에 다들 고민하는 시대 정신이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건 출산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그 문제일 텐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대선 과정에서 좀 발전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2002년에 대선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얼마든지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실제로 자기 약속 지켰어요. 네. 취임하고 나서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만들고 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만들고 대책 많이 내놨는데, 그동안 쭉 지났는데 사실 훨씬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혹시 이제 이런 생각할 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너무 과격하다고. 근데 네. 이제 저출산 상황에 적응을 하는 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부족하면 네. 로봇을 많이 도입하고 자동화해서 그냥 많은 생산을 자본과 기계가 하게 하고, 또 노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어르신들도 다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그렇죠. 수 있도록 짜고, 그리고 노인 돌봄 그 일자리를 좀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출생률 높여서 다시 인구를 메꾼다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출산율도 늘어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결국 또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좀 나누는 방안도 가능할 텐데, 그런 형태의 발상의 전환은 사실 이제 정부 정책 기조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텐데, 그런 해법이 왜 나오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것도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자로 딱 정태적으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노동 시간을 다 이렇게 줄여서 배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다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노인이 들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그냥 줄어든 노동을 하도록 노인들을 점점 더 늘어난 노인들을 그렇게 배치하고, 그냥 코어에 있는 20대, 네. 30대, 40대는 그냥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일하되 하지만 그렇죠. 아이를 출생하고 이럴 때는 상당한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네. 정도 여유를 주면 자연스럽게 그 배분이 되지 또 하나 우리 않을까요? 많이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외국은 이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더 높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노동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그리고 기업의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게 잡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육아나 노인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파트타임 일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높게 받고 자기 삶의 또 다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굴러갈 텐데 우리는 과잉 노동을 해서 임금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왔다는 말이죠. 외국에서 볼 때는 쿠르트 계좌학자가 볼 때는 이것도 한국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네. 근본적인 삶의 사회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이 대전환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 사회에 조금 더 맞는 사회 모습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신 그 것 우리가 같아요. 이 네. 망하지 않는 방법인데 네. 그 방법을 왜 모르시나 싶네요. 알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네.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운 뉴스 대표하고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매연 리드하고 같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첨단 기술 분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맡고 계시는 김혜연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추진하고 있다. 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이거 상원 하원에서 각각 법안 하나가 공화당 주도로 3월 달에, 2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이제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한 상태고 이제 뭐 하원 통과하면은 상원으로 갈 거고 상원 통과하면 하원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고요. 그 법안을 뭐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 무슨 법안 있으면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네네네. 거 있지 않습니까? 김혜연법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뭐 갖다가 이제 김혜연 방지법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지니어스라는 철자에 맞춰서 GENI 뭐 이거 아무튼 뜻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든 지니어스는 법. 천재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 약자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냥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네네네. 하원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법안이라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뭐 말을 줄인 겁니다. 네. 스테이블 법안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전에 선거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CBDC 안 할 거야.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던 거였고 네네네. 세계 여러 나라 정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화폐 디지털화 작업인데 약간은 좀 불신을 바탕으로 한 반대 여론을 펼쳤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하자마자 우리 CBDC는 이제 폐지한다라고 했더니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굉장히 속도가 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법안 절차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일단 하원에도 있고 상원에도 법안이 있고 그렇죠. 요 얘기를 하나 하원에도 해주셨고 금융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니까 네, 네,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지만 미국은 이제 상하원 다 통과를 해야지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일단 하원에서도 법안을 입법할 수, 그러니까 발의할 수 있는 발의할 수 기능이 있고, 있고 상원에서도 상원에서 발의할 수 있는 발의할 기능이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네. 이게 뭐 어느 게 먼저다 하는 거는 이제 뭐 크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근데 없을 수 있죠. 통과는 양원 다 상하원 다 통과해야 대통령한테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양쪽에 다 발의돼 있기 때문에 취지가 같다면 통과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상원에 발의된 법안하고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각각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념으로 가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아까 CBDC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네, 있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스테이블 좋겠는데.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듯이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이름이 우리 끝내주는 경제니까 끝내라는 코인이 있다고 치죠. 네. 그럼 끝내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면 우리 이게 100원 가치를 갖게 하려면 이 끝내라는 코인은 원화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가 돼야지 100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1,000원은 1,000 끝내가 되는 거고 10,000원은 10,000 끝내가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코인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게 가치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게 코인 기준에서 보면은 가치는 안 변하거든요.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으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그렇죠. 막 들쭉날쭉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환율이 막 바뀌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한 87,000불, 8,000불 요 정도 하는데 오늘 가격이 87,000불을 주고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가 있고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환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더리움을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마켓이 형성이 돼 그렇죠. 있다면 네, 뭐 네. 사람들이 그렇게 팔고 사는 시장만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거는 달러화로 엔화를 사거나 엔화로 유로화를 사거나 하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면은 이거는 이제 원화 가격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이면 네. 1억 끝내를 줘야지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을 거잖아요. 1원에 연동돼 있는 끝내라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거고 네. CBDC는 CB 중앙은행, DC는 디지털 화폐의 약자죠. 그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이거는 코인은 아닙니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보통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여러 용어로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 범주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CBDC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지폐나 동전의 화폐를 디지털로 옮긴 것이고 이거는 아직 뭐 활성화된 곳은 없고 모든 국가에서 지금 아직 테스트 중인 단계.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CBDC는 어쨌든 원 자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원과 연동된 어떤 그게 다른 아니고 코인이 아니고 원 자체 가장 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CBDC는 이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돈이니까. 이건 이자를 안 주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한 어떤 그렇죠. 금융 상품을 만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일반적인 코인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겠네요.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0이다 치면은 99%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아니 뭐 비트코인 그냥 같은 이런 코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시장 스테이블 코인만 따로 모아놨을 때 네네네. 그 시장이 한 100이다 치면은 그 중에 한 99% 이상이 달러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 기반이라는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100원과 100 끝내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100 끝내를 발행하기 위해서 100원을 맡기는 겁니다. 네. 난 이 100 끝내가 어디서 유통되다가 사람들이 돈으로 다시 찾고 싶을 때 이 돈을 그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네. 아주 뭐 간단한 시스템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코인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코인으로 그만큼의 양을 맡기고 100 끝내를 발행하는 건데 이건 약간의 위험이 있죠. 그러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세 번째는 담보금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파는 사람이 생길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는 사람이 생길 거다 하는 아비트라지 재정 거래를 이용해서 이 환율을 유지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요. 네.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라루나라고. 아, 테라루나. 이제 원더룸스의- 바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애용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네. 현금을 맡기고 발행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199%가 넘는다는 거는 달러를 맡기고 코인을 발행한 그 케이스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이란 거잖아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달러일 때도 있고 그냥 미국 국채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뭐 떨어진다, 중국의 저 국채 보유고가 줄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제 지급 준비금, 준비금만 제대로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담보만 제대로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국채로 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귀결이고 이게 무슨 정치적이거나 어떤 지경학적이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전체 경제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우연하게도 이제 그런 효과를 미국 경제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게 돼서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이거를 뭐 미국 정부든 미국 뭐 의회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법제화를 하면 수요가 느는 건가요? 그게 법제화 어떤 자체가 아니라 이제 메커니즘이죠? 활성화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유통될 수 있는 그동안 약간 좀 그레이하던 그런 영역을 법을 갖다가 확실히 만들어서 좀 선을 제대로 그어주면은 이제 그 산업이 그 안에서는 활성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고 받아올 수 있는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언론에 스테이블 코인 쓰임새가 엄청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한 2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쓰임새가? 10월에 우리나라에서요. 네, 작년 10월에 한국경제에서 나온 네. 보도였는데 한국 무역거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다. 네? 그런 정말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수입 수출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이 무역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금방 달러로 거래하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 달러로 똑같은데. 거래하면은 신용장 개설하고 뭐 그런 식의 거래 과정을 거치거나 네. 아니면 TT로 보낸다고 해도 그게 저 스위프트망을 거치고 네, 하면은 네, 이제 네. 날짜가 소요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바로 즉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 외환 규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멍이 났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아. 그런데 10%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거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그 정도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 내서 이건 좀 부정확하고 최대치로 잡아도 한 3-4% 된다라고 네,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 이후로 이 10%가 어떤 거냐에 이 10%가 어떻게 나온 거냐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추정을 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최근에 매일경제 보도였는데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한 50조 원이 해외로 유출됐다. 50조 원이 유출됐다고요? 유출됐다, 빠져나갔다. 유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국에서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네, 한국에서 해외로 갖고 있던 보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 스테이블 달러든 원화든 바꿔서 네. 그걸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자산 구매하는데 해외에 뭐 뭐 보냈다. 그냥 보냈거나 아. 누구한테 줬거나 뭐. 근데 그게 외환 거래 그게 아마 근데-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제 자료를 냈죠. 자료를 내면서 그 달러 코인 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저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빠져나간 게 한 35.3조 원이고 들어온 게 한 35.3조 원 동일한 규모여서 매매한 거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쨌든 종합하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적인 상황은 뭐 크게 이론을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과도한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무역의 10% 정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많이 또 송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뭐 핸드폰으로 스캔만 하면은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각자 주소가 있으면은 주소로 이렇게 메신저로 뭐 보내듯이 보내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코인 거래하듯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코인 거래보다 더 간단하죠. 더 간단해요. 메신저처럼 쓸 수 있는 메신저처럼? 거예요. 메신저처럼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그럼 우리 왜 카카오페이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결제를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달러 기반이니까 사실은 달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원화로 표시돼 있으면은 네. 사실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그게 아직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닌데 그런 우려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식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다른 제3세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들 특히나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거래. 환율이 너무 막 이렇게 높이 뛰고 변동성이 심하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 화폐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 사람이 물건을 처음 가져올 때 수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수입할 때 결제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죠. 했고 그걸로 들어와서도 팔 때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그게 더 편하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수입해 올 때 또 그 돈을 써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금융 체계 내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는 그런 그럼 조금 셈이죠. 다른 의미에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또 생기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미국 미국의 달러를 다 사용하고 달러 있는 거? 패권이 그만큼 확장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이 코인에 관련된 코인 밀어주겠다는 캠페인이 좀 다른 측면에서 미국 패권을 강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네요.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미국 국채 수요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미국 네네. 국채 수요 하락을 막았다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될 빚을 그만큼 계속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부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할 때 미국이 국채 제일 걱정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관세 매겼다가 국채 가격 이거 문제 생기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너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후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시 밀고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아마 꼭 이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땐 이게 분명히 어떤 하나의 보루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달러의 쓰임새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인 건데 또 한 가지 이 법안 내용 중에 보면 비금융 대기업들 네네네. 비금융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금융 대기업이면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메타, 네. 테슬라, 나이키, 메타. 뭐 월마트 이런 데가 그렇죠. 막 월마트 같은데 발행할 수도 있겠다. 월마트 같은 데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말. 그럼 이제 전 세계 월마트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의 월마트에 공급하려고 하는 전 세계 그 메이커들이 그러네. 제조기업들이 전부 다 월마트의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비자들한테 일단 먼저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월마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은 할인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막 퍼뜨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대금 결제를 원하는 그 수입상 네. 수입 거래처에도 이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할인해 줄게 하면서 근데 사실 그 할인할 수 있는 게 이 금융 비용들을 쭉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 할인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망 바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월마트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보지 않고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달러 패권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월마트 지금 별로 없지만 월마트에 있다고 치면은 그 전까지는 원화로 소비자들이 가서 소비하던 거를 달러로 가서 월마트 물건을 사게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월마트에 납품할 때 달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받아서 또 쓸 거 아닙니까, 달러를.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소비자들은 원화로 표시된 것만 표시는 원화로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기반의 달러라는 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건 가정적인 상황입니다. 다 굉장히 가정이지만 가정적인 근데 그러다 상황이죠. 보면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에서 어차피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받았는데 월급도 이걸로 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제조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또 뭐 어디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환율 이걸 이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 환율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고 누구한테 손해가 생길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성적표만 보더라도요. 그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에 있는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네. 테더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네.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순이익이 1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17조 2,600억 원인데 엄청나네. 이게 삼성전자가 한 달러로 하니까 2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의 한 반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인 하나 발행해서. 삼성전자 직원 수가 13만 명인데 네. 테더사의 직원 수는 한 수십 명 수준. 그래요? 야. 이 기업은 뭘로 돈을 버느냐? 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한 그 미국 국채 같은 거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받은 이익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테더사가 갖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30억 달러치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1,167억 달러였으니까. 정말요? 그거는 아무튼 이 스테이블 엄청난 코인 규모네요. 발행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뭔가 세계 금융에서 어떤 좀 두드러진 그러네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이게 은행 거래망 바깥에서 거래가 되면은 기존의 은행들은 또 좀 움찔할 수 있죠.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CBDC 계속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왔고 지금 뭐 여러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걸로 월급 지급도 한 게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은행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CBDC인가요? 네, CBDC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화 기반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계가 금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금융 소비, 지급 결제 그게 여기서 너무- 불편을 맞아요. 너무 편해. 너무 안 느끼고 있어가지고 CBDC를 바꾼다 한들 이게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아니 모르는 개념 그런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 다 디지털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지털 화폐를 또 한다고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만드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되면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고 이거는 공공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공에서 어떤 그 인프라를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로 화폐가 전환된 세상 위에서 가상자산 또는 뭐 디지털 자산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은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어떤 민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앞으로 두 트랙이 다 발전할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CBDC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네.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될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밀고 들어올 건데. 약간 좀 방어용으로 우리가 좀 키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어떤 그 외화 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좀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원재 끝내준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끝장 뉴스 5시에 진행합니다. 내일 다시 오후 5시에 저는 라이브로 끝장 뉴스부터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리더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